안녕하십니까? 워라밸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달 전 한 기업의 회장님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목돈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자녀가 2명이면 2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지 꽤 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중심으로 2년여 동안 지구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했고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콕 생활을 강요받게 된 것이죠. 때문에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가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코로나 베이비붐에 대한 기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스위스 로잔 보건과학대학의 레오 포마르 교수 연구팀이 연구가 있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팀은 2018년 1월과 2021년 3월 사이에 출산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 유럽 24개국 중 13개국에서 출산율이 하락했고 유럽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평균 14%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봉쇄 기간이 길었던 나라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마이너스 28%로 출산율 낙폭이 가장 컸던 리투아니아의 경우 봉쇄 기간이 94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8주 동안 집에 갇혀 있었던 스페인과 7주 동안 봉쇄가 진행된 루마니아에서도 출산율이 23%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봉쇄를 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출산율 하락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출산율을 저하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유행 시기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점, 봉쇄기간 난임 시술도 중단된 점 등도 출산율을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아졌지만 출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 6.2% 감소했는데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합계 출산율은 0.76명입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출생아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합계 출산율 0.76명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60년만 하더라도 연 3.0%에 달할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분이라면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오죽했으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며 정부가 산하제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인구 감소 국가로 전락한 데 이어 소멸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1977년 2.99%로 3% 아래로 떨어지더니 1984년 1%대로 떨어졌고 그마저 2018년 이후로는 1%를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이른바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할 때입니다.
기업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 수입도 늘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또 늘어난 경제력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만 해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혼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요즘 세대는 결혼은 해도 아이 낳는 것은 주저합니다. 낳더라도 늦게 낳거나 낳아도 한 명이 대부분입니다. 결혼 자체를 회피하고 아이 낳는 것은 더 기피하다 보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 세대들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사회에 나왔으나 질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에 내 집 장만은 말 그대로 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출산과 육아란 이유로 직장에서 홀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하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유독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3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만들어진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시발점입니다.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의 역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넘는 활동기간 무엇을 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워라밸 이야기였습니다.